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술사 수업 고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고딕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되게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음악에서도 고딕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좀 전반적인 느낌은 웅장하다, 거대하다, 화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되죠. 고딕 같은 경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그 다음에 나온 건데, 로마네스크나 고딕이나 기본적으로는 건축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고딕 같은 경우에는 자, 로마네스크 시대는 로마 같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의 영향 아래라고 한다면 고딕은 로마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중세만의 좀 독자적인 기술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다 고딕 양식의 교회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뭐 가기 어렵겠죠. 뭐 무서워서 가겠어요, 이제는. 걔네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버렸으니 뭐 동양인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중국인을 싫어하는 거겠지만 뭐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다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적어놓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좀 그렇네요. 저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요. 자, 아무튼 자, 고딕 양식의 기본적인 특징은 좀 크고 화려하다예요. 제일 유명한 교회는 뭐가 있을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그리고 독일에 있는 쾰른, 이런 것들이 제일 유명하죠. 쾰른은 가보면 약간 좀 어둡고 좀 시커멓다는 느낌을 많이 주게 되는데, 원래는 하얀색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전쟁통에 까매졌다고 하던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자, 아무튼 아주 크고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고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도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자, 여러 가지 고등 양식의 교회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부터 저 얼굴은 보지 말고 교회 외관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는 건데, 들어보세요. 교회 껍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네스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그냥 돌이에요, 돌. 평평한 돌. 그냥 맨들맨들하게 해가지고 쌓아놓은 거죠. 피사 대성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맨들맨들해요. 그러니까 벽면에 뭐 조각이나 그런 건 아예 없죠. 문도 단순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벽을 그냥 쌓아 올리는 데 더 중요하고, 또 그 벽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부분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로마네스크 편 가서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도록 하세요. 자, 아무튼 그런데 고딕 양식의 교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겉면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벽 곳곳에다가 조각들이 정말 촘촘하게 새겨져 있어요. 딱 봐도 정말 웅장하다,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또 탑도 봐봐요. 양쪽으로 두 개의 탑이 딱 나눠져 가지고 좁빗하게 세워져 있고, 높이도 훨씬 더 큽니다. 말도 못하게 크죠. 로마네스크식 교회 같은 경우는 바실리카식 교회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또 단순해요. 그냥 뭐 네모 위에다가 세모난 지붕 올려놓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고딕 양식은 두 개의 첨탑이 양쪽으로 딱 올라가 있으니까 훨씬 더 화려하죠.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뭔가 좀 뚜렷한 십자가 모양 같은 게 정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건축 기술의 발전 때문이에요. 자, 돌로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붕을 지탱해야 돼요. 로마네스크 시절에는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옆에 벽을 갖다가 좀 두껍게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붕을 지탱했다고 한다면, 고딕에서는 좀 다른 방식을 하게 되죠. 기둥을 여러 개 세운 다음에, 기둥을 나란히 세우고 그게 만나는 천장에서 자전거 바퀴살 같은 걸 이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연결시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게가 분산되게 되고, 그 결과 두꺼운 벽을 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자, 자전거 바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자전거 바퀴 보면 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맞았을까? 그냥 깔끔하게 두면 안 되나?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바퀴살이 없는 한 두 개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전거 타고 간다고 해봅시다. 바퀴가 바로 뭉개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려면 바퀴를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강철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전거가 어떻게 돼요? 무거워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좀 경량화를 추구하면서 내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바퀴살을 여러 개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힘이 분산되니까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의 기술이 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거운 거를 지탱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크게 치울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크게 치울 수 있게 되어버렸고 더불어서 육중한 두께의 벽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내부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옆으로 더 길게 뺄 수도 있게 돼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당 자체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많이 커지게 되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크죠. 또 벽이 얇아지다 보니까 성당의 외관을 좀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같은 걸 박을 수도 있는 거죠. 박아 놓기도 하고. 제일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뭐다? 창문이에요. 두꺼운 벽이 사라지니까 창문을 크게 뺄 수 있게 되었고 그 커다란 창을 갖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쁘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청황이 이제 가능해지니 내부가 훨씬 더 밝아지기 시작하고 특히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이 굉장히 화려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주게 되죠. 특히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곳은 내가 한 군데만 권해드리자면 그 파리 노틀담 성당에 그 조그만 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섬에서 뽕네프 다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경찰서가 하나 나오는데 경찰서 지나서 가보면요. 세인트 샤펠이라고 그 뭐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가 있어요. 경찰서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세인트 미셸 다리 지나서예요. 거기 가보면 이제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와 장난이 아니죠. 사방을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 꾸며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걸 볼 수 있게 되죠. 여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에 여러 번 가봤는데 희한하게 거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꼭 가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신비롭고 화려한 곳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명할 때 사진 같은 걸 찍을 때도 거기서 찍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화려하게 해놨으니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기가? 이것은 천국이 아닌가? 이곳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가? 그런 어떤 장엄한 위풍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 신비로운 분위기 안에서 막 설교가 이루어지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막 순금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장식들, 막 보석들, 그다음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 통해서 들어오는 그 찬란한 빛깔까지도 하면요. 그 교회 내부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지상에 펼쳐진 천국이다.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화려하죠. 자,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뭔가 그림을 많이 이제 새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다 그 교회 장식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일상 풍경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많이 발견이 돼요. 뭐가 있을까? 무슨 포도 같은 농사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자, 교회 내부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상을 담고 있는 어떤 장식품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중요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자 오로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뭐밖에 없다? 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과 신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나 아니면 제자들이나 그런 거 이외에는 다루어질 가치도 없고 자연 풍광,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 그런 것들은 절대 그려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신밖에 없으니까. 자, 이 부분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제 앞서 올린 그 토마스 아퀴나스 편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세요. 근데 듣고 와야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넘어오게 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이제 널리 퍼지면서 일상을 부정할 이유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왜 부정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너무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회 내부에는 일상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 스탠드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많지도 않아. 조금만 들어있는 건 한데 그 조금이라도 다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밟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르네상스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죠? 또 더불어서 이 고딕의 이 조각상들을 본다 하더라도 꽤 많이 달라져요. 로마네스크 시대의 조각들은 약간 좀 정말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면은 이 고딕 시절의 조각상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살아 숨쉬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특히 그 쾰른에 있는 정문에 가보면은 그 성모와 아기 예수의 조각상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통은 아기 예수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고 있단 말이에요. 배 위에다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성모의 어떤 여성성을 제거할 수가 있죠. 뭐 가슴이나 이런 게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봐봐요. 옛날부터 성모가 입고 있는 옷은요. 지금 그 이슬람 가면 볼 수 있는 그 옷 있잖아. 부르카라고 하던가 그거. 그 옷이랑 뭐가 달라? 온몸은 다 감싸고 있죠. 육체의 한 부분도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성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권할 만한 건 아니니까.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거냐면은 약간 좀 성스러운 인간인데 그 성스러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성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성행위는 그렇게까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쾰른에 있는 거 보면요. 아기 예수가 배 위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가 있냐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진짜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돼요. 애를 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힘들어서 못 안아요. 아기들이 맨날 하면 모를까. 손으로만 앉는다면 보통 옆으로 잡고 엉덩이를 받치는 형태로 앉게 되죠. 근데 쾰른에 있는 조각상이 그런 식으로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인상 쓰고 있기도 하고 그 위험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약간의 변화가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안으니까 애를 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부분, 좀 더 일상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었고 가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딕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그래서 고딕 자연주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러한 약간의 변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신은 모든 것을 반기시는 분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르네상스로 들어가야 돼요. 이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알겠죠?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까지도 들어갔을 때 뭐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성모는 어떨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이 보면요, 막 야하다고 할 정도로 온 몸을 막 다 드러내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왔던 이유는 이 고딕 자연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짱 생긴다? 그런 건 없어요. 차근차근 변화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딕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중세는 되게 짧죠? 맞아요. 뭐 중세는 뭐 그렇게 많이 다룰 거 없어요. 뭐 기독교 공인부터 해가지고 초창기 뭐 교회 바실리카식 교회 이런 거 좀 보고 로마네스크 좀 보고 토마스 아퀴나스 보고 고딕 보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죠. 물론 뭐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훨씬 더 길게 해요. 한 4주 정도 넘게 가야 되고 보통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니까요. 근데 몰라 이상하게 찍으면 말이 좀 짧아지더라.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현장이 좀 다르긴 하죠.
아무튼 그렇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다 다뤘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제가 좀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나 혼자 그냥 떠드는 거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피드백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예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고 이제부터 유명한 화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루브르에 있는 수많은 그림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세 예술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